여기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시작된 동아시아 여행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솔렌 마즈리라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여행 콘텐츠 제작자로 지난 10년간 동북아시아를 누비며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왔죠. 무엇보다 패션에 대한 열정이 제 삶의 원동력이에요. 유럽의 패션씬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영감을 찾아 동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DDP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혁신적인 디자인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 자하 디드와 사무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손을 맞잡고 만든 이 걸작은 제게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한국 방문을 결정하기 전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통해 접한 한국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직접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선형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곳을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선정한 이유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DDP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대문 지역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촉매제였습니다. 주변 상권의 매출이 15%에서 25%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건축이 어떻게 도시의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유동인구 또한 10%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SNS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 나라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특히 한국인들의 성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중적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처음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다소 차가워 보였어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주변과 단절된 듯한 인상을 주었죠. 프랑스에서는 거리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소심하고 말이 없던 사람들이 친해지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머 감각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의 유머가 주로 풍자와 아이러니에 기반한다면 한국의 유머는 언어 유희와 말장난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들의 유머에 익숙해지면서 그 새로움과 영리함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언어 유희를 이해하게 될 때마다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한 것 같은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의 파리도 밤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다른 차원이었죠. 해가 지고 나면 오히려 더 활기차지는 거리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은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포장마차 문화예요. 늦은 밤,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 보였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위생 문제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독특한 맛과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도 정말 특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소주를 단숨에 마시는 모습이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웠죠.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히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느꼈던 한국인들의 차가운 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낯선 이에게 길을 물으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직접 안내해주는 모습, 식당에서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같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 낮과 밤의 극명한 대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프랑스인인 제가 보기에 한국은 마치 양파 같았어요. 껍질을 벗길 때마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더욱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 중에서도 일본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같았지만 너무 정적인 느낌이라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라처럼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죠. 거리는 조용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한국의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밤 문화는 한국과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밤이 되면 오히려 거리가 더 활기차졌는데 일본은 정반대였습니다. 해가 지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조용해졌죠. 밤 10시만 되어도 마치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은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일본만의 독특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처음엔 소심해 보여도 친해지면 180도 달라졌는데 일본인들은 친해진 후에도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유머 코드도 이해하기 어려웠죠. 간신히 농담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벽을 느꼈고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혼자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식당들은 대부분 1인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타쿠 문화가 발달해 있었는데요. 오타쿠는 원래 집을 뜻하는 일본어인데 현대에는 특정 취미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요. 이런 문화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한국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의 활기찬 거리, 따뜻한 인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문화가 생각났죠. 일본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모습도 매력적이었지만 어딘가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쯤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동아시아 여행을 이대로 마무리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해볼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지만 동시에 아직 가보지 않은 중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죠. 결국 저는 중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달랐기에 중국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아시아 3국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죠. 일본을 떠나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분명 특별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활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처럼 활기차고 따뜻할까? 아니면 일본처럼 조용하고 체계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
일본에서의 독특한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국에서의 모험.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중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시끄럽고 어수선했으며 맞닥뜨린 스모그와 매캐한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맑은 하늘과 일본의 깨끗한 거리를 경험한 후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국에서 받은 첫인상이었고 안타깝게도 이후의 경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여행 중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겉으로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하이와 선정 같은 도시들은 얼핏 보면 서울만큼이나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으로 음료를 배달하는 스타벅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곧 이런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은 그저 위험해 보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경우 배달 문화가 발달했지만 모두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줄서기 문화, 아니 줄서기 문화의 부재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조차 줄을 서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적 질서와 예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또한 중국의 흡연 문화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연구역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지켰는데 중국에서는 실내 금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식당 내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흡연자인 저에게는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차역 플랫폼에서 흡연하는 임산부를 본 것입니다. 성인의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태아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모습은 정말 개탄스러웠어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한국의 엄격한 금연 정책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중국의 위생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문제는 심각했어요. 길거리 음식점부터 살펴보자면 조리 과정이 전혀 위생적이지 않았어요. 요리사들이 마스크나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음식을 만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기를 닦는 물도 깨끗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우선 화장실 찾기부터가 힘들었어요. 한국처럼 곳곳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겨우 찾은 화장실마저 사용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면 악취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항상 젖어 있었어요. 화장실 칸막이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죠. 또한 화장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항상 휴지를 챙겨 다녀야 했어요. 세면대 역시 문제였습니다. 비누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있더라도 고체 비누 한 덩어리를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어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체 비누 디스펜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한국의 깨끗하고 정돈된 화장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항상 구비된 화장지, 깨끗한 세면대, 잘 관리된 변기 등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중국 여행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가능한 숙소에 화장실만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외출 시에는 화장실 가는 것을 최대한 참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고급 호텔이나 대형 쇼핑몰의 화장실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한국의 공중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이러한 모습들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의 질서 정연함, 효율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반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활기찬 면에서는 일본보다 나았지만 그 활기참이 때로는 무질서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어쩌면 중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화를 추구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실용성 없는 과시적인 기술, 무질서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한국의 장점들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여행은 제게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학습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세 나라를 모두 경험한 후 저는 각국의 특징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 줄서기 문화, 도시 환경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먼저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음식이든 어느 시간에든 배달이 가능했죠. 저녁 11시에 치킨이 먹고 싶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30분 안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문 앞에 도착할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어느 시간에든 배달이 가능했죠.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편의점 물품까지 배달해주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배달 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가서 사는 문화가 강했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에도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면서 일본의 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현지인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피곤할 때 음식을 배달시킬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중국의 경우 배달 문화에 있어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드론으로 음료를 배달한다니 정말 미래지향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실용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드론이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은 위험해 보였고 실제로 안전사고도 있었다고 해요. 혁신은 좋지만 안전과 실용성을 무시한 채 무작정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줄서기 문화도 세 나라가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도 어디를 가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인기 있는 라멘집 앞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죠. 이런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의 경우도 줄서기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흔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맛집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줄서기 문화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고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회적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시 환경 측면에서 세 나라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한옥의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공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밤에도 활기찬 거리,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이 서울을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도시의 생동감과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만큼이나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장된 면이 많았어요. 높은 빌딩들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이 많았고 이는 도시의 진정한 발전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화려한 포장지로 싼 빈 선물 상자 같았습니다. 일본의 도시들은 정돈되고 체계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활기가 부족해 보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거리는 좋았지만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 거리가 텅 비는 모습은 한국의 활기찬 밤문화와 대조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세 나라의 도시를 경험하며 저는 각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와 조화, 선전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공허함, 일본 도시들의 정돈됨과 그로 인한 활기 부족까지. 이 모든 경험들은 제게 도시란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마치 활화산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K-팝의 경우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었죠. 이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서는 예술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에 감탄했어요. 반면 일본 문화는 마치 고유한 정원 같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전통 문화는 아름답고 섬세했지만 현대 문화는 너무 내향적이어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역사와 전통은 정말 놀라웠지만 현대 문화는 어딘가 모방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자국 내에서는 인기가 있어도 국제적으로는 한국이나 일본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죠. 또한 정부의 강한 검열로 인해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고궁 앞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 문화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는 글로벌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 돋보였어요. 반면 일본은 자국 문화에 너무 고착되어 있고 중국은 자국의 가치 있는 전통을 현대화 과정에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각 나라의 장단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는데 모든 나라에는 고유의 매력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관에는 한국이 가장 잘 맞았어요. 한국의 현대성과 고유의 전통이 조화롭게 융합되며 기능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태도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아시아 3국을 비교하면서 각 나라를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관이 잘 맞았다라는 솔렌 씨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의 댓글에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